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오늘 문학소년단 시즌 6 19화 임선우의 유령의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책과 작가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임선우 작가는 95년생으로 2019년에 데뷔했습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동갑이세요? 네. 어떤 동년배네요. 분은 동년배인데 어떤 분은 이제 작가가 되셨고 저는 아직 백수. 임선우 작가가 북토크에서 글쓰기 좋은 카페로 소개한 곳은 정자동, 분당인가 봐요. 분당 정자동 아티제 2층입니다. 임선우 작가는 인물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작은 환상을 만드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환상성이 있는 소설을 계속 쓸 것 같다고 하셨고요. 최근에는 슬픔을 느낄 때 돌을 뱉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2022년 9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현 시점 2022년 11월 첫째 주에도 쓰고 계시네요. 돌을 뱉고 있겠네요. 누군가가. 그러네요. 네, 유령의 마음으로는 임선우 작가의 첫 책입니다. 집에 가서 자야지가 등단작입니다. 저는 이 책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아이들은 그렇죠. 네, 다 집에 가서 자야죠. 항상 저는 문을 나선 순간부터 생각하거든요. 집에 가서 자야지. 집에 가서 자야지는 항상 집에 가서 자고 싶은 상태. 유령의 마음으로의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단편 8개 들어있는 이 단편집에서 저희가 언제나 그랬진 않았지만 단편 3개 골랐습니다. 유령의 마음으로 표제적인 거랑 세 번째 단편이네요. 여름은 물빛처럼, 그리고 마지막 단편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팡, 이렇게 단어 3개 나열해 둔 제목입니다.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팡, 이렇게 3개 단편 읽었고, 이 세 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줄거리 설명드리고 나서 이 책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령의 마음으로는 빵집에서 카운터를 보는 어떤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났더니 내가 내 몸을 보고 있어요. 뭐지 얘? 나 왜 여기 있지? 나 얘를 보는 나는 뭐지? 나 드디어 죽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유령이 나타난 겁니다. 유령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유령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유령의 정체는, 본인은 유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난 유령이 아니야. 그럼 뭘까 했더니 그냥 주인공의 분신 같은 거더라고요. 하지만 유령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은 얘를 못 보고 나만 얘랑 대화할 수 있고, 이 친구의 또 다른 특징은 주인공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을 때 얘는 정확하게 너가 어떤 느낌인지 캐치해 준다라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18페이지인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몇 년간이죠? 3년간 아닌가? 2년. 3년 사귀었고 2년 식물인간이라고. 3년 사귀었고 지금 3년 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2년째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처음엔 슬펐고 어떻게든 계속 매주 주말 간병을 갑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지쳐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도 병문안을 갔는데 유령이랑 같이 갔겠죠. 유령 계속 날 쫓아다니니까 같이 가서 봤더니 유령이 이제 이렇게 남자친구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는 콧대가 엄청 높다. 눈매도 길고. 유령이 옆으로 누워 정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왜 좋아했는지 알겠어.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내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유령은 내가 정수를 왜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좋아했는지라고 말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주인공은 과거형이 돼버렸던 거예요. 이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마음으로 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몰랐던 주인공도 몰랐던 마음을 캐치해주는 그런 유령의 존재가 나타나서 결국은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결말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헤어지러 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끝이 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유령의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소설 여름은 물빛처럼은
원룸에 살던 주인공이 우울한 망고들을 사가지고 온 어느 초저녁입니다. 본인의 묘사예요. 우울한 망고들을 사왔다고. 사과는 대책 없다 그러고 대추는 아닌가요? 맞아요. 대추는 고약해 보인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런 식으로 과외를 묘사하는 게 좀 특이해 보이는 주인공인데 집에 돌아보니까 웬 낯선 남자가 집안에 서 있어요. 경계해야죠. 누구야? 했더니 오히려 그쪽에선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현관문 쪽을 안 보고 등지고 있어요. 나를 등지고 있어요.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등 돌은 채로 혹시 선영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뜸 상관없는 이름이면 오히려 더 긴장했을 텐데 내가 아는 이름인 거예요. 다행히. 뭔가 했더니 선영은 이 집의 전 세입자였던 주인공의 지인이었던 언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같이 살았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긴장은 풀렸겠죠. 하지만 무슨 일이에요. 나 뭐 없는 사이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남자라니 혼자 사는데. 그래서 선영 언니 남자친구냐고 물으니까 일단은 그렇대요. 근데 지금 여기 안 산다. 나간 지 좀 됐다 그 언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찾으실 수 없고요. 여기 제 집이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했더니 그럴 수가 없대요. 뭐지? 하고 보니까 그 남자가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와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예전에 살았을 때 비번을 알려줬었나요? 아무튼 들어와서 나 오늘 둘이 지금 싸웠나 봐요. 혹은 잠깐 헤어진 상황인가 봐요. 나 여기서 오늘 선영을 볼 때까지 안 나간다. 아주 뿌리를 내리자 하고 다짐했더니 정말 나무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네. 그 집 거기 현관문을 등진 상태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발이 아니라 뿌리가 방바닥에 이렇게 박힌 채로. 그래서 계속 선영이 데려와 달라. 이 사람은 아니 선영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 나는 그냥 119 부르겠다. 아니다 제발 나 지금 이걸 다 뽑으면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 잘할 수 있어. 일주일만 시간 주면 내가 어떻게든 사람으로 변해볼게. 뭐 이런 대화를 하는데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결국엔 남자는 나무가 그러니까 풀려요. 네 맞아요. 네, 사람이 다시 되어서 장판이 뜯긴 채로 어느 날 주인공이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장판이 뜯긴 채로 남자는 어딘가로 떠나 있고 뭐 메모 정도 남겨져 있고 뭐 그런 식의 결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단편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팡이에요. 이 라스트팡이 그 예전에 뭐죠? 애니팡. 맞아요. 게임 용어였던 거. 네, 요거 이렇게 그 세 줄 만들어서 세 줄 만들어 펑 터지고 귀엽게 애들이 터지면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보너스 타임 좀 더 주는 거죠. 그때가 라스트팡인 거예요. 보너스 타임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튼콜도 그렇고 연장전도 그렇고 라스트팡도 그렇고 마지막 추가 시간이라는 거죠. 네. 딱 그런 제목일 수밖에 없는 게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되게 궂은 날이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새벽에 편의점을 주인공이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눈에 번쩍해요. 뒤통수에 상상도 못할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뭐지? 이렇게 이제 그냥 잠깐 블랙아웃이 됐다가 눈을 떠보니 온 세상이 하얘요. 내가 넘어졌던 곳이 아니에요. 뭐지? 나 죽은 건가? 하고 이러고 있는데 비둘기가 쫑쫑쫑쫑 다가옵니다. 그 비둘기랑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뭡니까? 이러니까 비둘기가 설명을 해줘요. 뭐 저승사자 정도 되는 친구인가 봐요. 이 친구가 비둘기가 너는 죽었어. 알고 보니 폭우와 강풍에 그 중국집 간판이 편의점 근처에 있던 중국집 간판이 2층에 있던 간판이 떨어졌고 그걸 맞고 주인공이 죽은 겁니다. 그럼 나는 유령인가요? 라고 비둘기에게 물으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서 몇 가지 또 이런 거 안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로서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뭐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승을 떠나게 됐지만 급사의 경우에 한해서 이승에서 마지막 시간이 제공된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이승을 떠나길 거부하는 유령들 때문에 만들어진 규칙이다 라면서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일단 지금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배꼽에 버튼이 생길 거래요. 너의 버튼에 비둘기가 말해줍니다. 그거를 3초간 쭉 꾹 누르고 있으면 너는 이제 이승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은 일단 꼭 있어야 된대요. 이승에. 그렇다고 그 버튼이 생기자마자 눌러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최장 100시간까지 이승에서 머물 수 있다. 한데 100시간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쯤 되면은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냥 이승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너스 타임 줬다 그런 점에서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팡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해줘요. 소설 안에서. 아무튼 자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버튼을 누르는 게 그러니까 정말 최후잖아요. 이승열 씨 최후니까 뭐 시간 되는 대로 돌아다녀 보시고 최후를 맞이하고 싶은 곳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사고로 죽었던 장소에서 이제 이승에서 마지막 시간이 시작됩니다. 라스트팡 시작되는데 주인공 유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런지 그 와중에 다른 유령들도 만나고 네. 한 2명의 유령을 더 만나죠. 네, 귀여운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둘기 만났을 때 장면이 너무 웃기고 귀여운 것 같아요. 비둘기여서? 네, 비둘기가 사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 비둘기랑 이 사람의 대화가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되게 엉뚱한 귀여운 상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비둘기의 또 재취업 이야기도 나오고 두 번의 재취업을 하다니. 수진 씨가 꽂힌 포인트가 남다르시네요. 네, 완전 네. 지금 완전 꽂혔어요 그거에. 좋겠다. 비둘기도 재취업을 하는 세상인데. 이 책 읽어 마라. 네, 그럼 다음은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에 챈들러 설명드리겠고요.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네, 로맨스 정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유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전 너무 좋거든요. 비슷한 걸로는 귀신이 있는데 전혀 비슷하지가 않죠. 유령과 귀신의 어감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 책의 성정이 무엇인지 바로 단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저 되게 이런 거 싫어하는데 유령은 표지에도 지금 유령 애들 나와 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애들 있죠. 캐스퍼 맞나요? 네, 캐스퍼. 네. 너무 귀엽잖아요. 왜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단어랑 얘네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 실제로 나타난다면 무섭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 소설 제목 때문에 끌려서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유령 귀신에 비해 유령이 갖는 어감이란 그 성정이란 뭘까? 아마도 누군가를 해치기보다는 그냥 같이 심심해서 놀고 싶어하는 아주 무해하고 귀여운 존재 아닐까요? 뭐 안 만나봤지만 왠지 다정할 것 같고 그 어감의 차이만큼 대체로 다 다정한 소설들이라는 거죠. 특정한 이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표제작 말고도 이 책에 실린 8편이 대체로 다 다정한 그런 무해하고 귀여운 소설들이라서 네. 비둘기가 재취업하는 그런 귀여운 소설들이라서 읽어야 하는 이유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령은 약간 서양 느낌이고 네. 귀신은 동양 느낌이고. 맞아요. 귀신이라고 그러면 뭔가 무서운 게 딱 좋아 이런 거 생각나는 맞아. 그런 어감이잖아요.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싸담한 느낌. 단편 소설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 싸담한 느낌이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발전됐으면 하는데 뭔가 잉?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이 세상이 참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모호한 일들이 정말 많은 세상인데 저는 문학 작품에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그런 해방감이나 갈증 해소 같은 거를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소설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예, 설명해줘야 되는 게 어느 정도의 의무도 있지 않나. 문학 작품이니까 그렇죠. 메시지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단편 소설의 고질적인 문제점, 이 애매하게 끝나버리는 이 열린 결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뭔가 메시지가 모호한 작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도 로맨스 정의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에서 방금 얘기한 싸담한 느낌을 살짝 받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마무리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냥 저의 팬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던 작가는 아닌데 그냥 첫인상이 너무 좋았고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았고
읽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의 결이라든가 정서 혹은 이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슷한 거를 저는 그냥 좋게 본 거죠.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단편 읽기가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게 뭔가를 계속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끝나면 안 되지. 좋은 어떤 메시지 줘야지. 좀 더 서명했으면 좋겠는데 막 뭔가를 계속 꺼내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단편은 장편을 쓰다 만 걸까 이런 게 언제 단편 읽을 때 어려웠던 건데 안 그래도 되겠다. 그냥 마치 그냥 은은한 온도의 ASMR 같은 소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됐다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단편 어떠해서 이렇게 딱 끝내줘서 좋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SMR 들으면 그냥 그 자율신경 쾌락 어쩌고저쩌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바로 다가올 정도로 은은한 온도에 그냥 꽤나 괜찮게 이러면 또 소설로서 좀 안 좋은 평일 수도 있지만 배경음으로 꽤 좋다. 그냥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게 좋다. 그냥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너의 느낌이 좋다라는 정서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뭔가 어설픈 유머 코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유머 코드랑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트 있게 쓰고 싶어 했고 뭔가 나는 여기서 재미를 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렇죠. 일단 비둘기가 재취업한다는 거서부터 노리는 게 있는 거죠. 쓰면서 되게 피식피식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작가분이. 근데 이게 뭔가 본인의 삶이나 뭐 내면에서 체화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정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 체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재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 이제 한 명씩 돌아오면서 웃기는 차례인데 두 번째 웃겨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이 웃겼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부터 계속 생각을 하죠. 나는 어떻게 웃겨야 되지? 이 말 해야지. 이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개그를 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설픈 유머 감각이 뭔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뭐 그런 부분 아까 있잖아요. 뭐 자꾸 얘기하는 저기 비둘기가 재취업하는 부분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체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또래에서는 취업 고민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외에서 저희가 기억에 남는 유머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뭔가 많이 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특히나 아쉬웠던 그런 문장이 있나요? 너무 노렸는데 노렸는데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저는 그 뭐 편의점에서 뭐 게살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살 크로켓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을 자아내기 위한 뭐 유머 포인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긴 한데 편의점 알바생이 이거 게살 크로켓에 게살 들어갔어요. 보너스로 드릴게요. 이거 그냥 뭐 팩이 30분 지난 건데 단골이시니까 그냥 드릴게요 했더니 게살 크로켓요? 저 게살 알러지 있어요. 하니까 게살 크로켓은 게살이 안 들어가고 편의점 게살 크로켓에 게살이 뭐가 들어갔겠어요. 했더니 알고 보니 그건 정말 게살이어서 뭐 이렇게 목이 부르고 알러지 반응이 왔다는. 그게 노린 거였군요. 저는 노렸다고 어떤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런. 네, 그러면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대단한 상상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판타지의 영역이에요. 애초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것과 사후 세계가 존재하여 이승에서의 마지막 라스트 팡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도 그렇고 웬 남자가 우리 집에 온 남자가 정말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판타지의 영역입니다. SF는 아니고 판타지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게 대단한 상상력이 아니라 아주 귀엽고 사소한 상상력. 예를 들면 저희가 읽지 않은 소설 중에 알래스카는 아니지만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거기에서의 설정은 요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본다라는 말 하잖아요.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러니까 정말 천장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 설정이에요. 그래서 아랫집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아랫집 사람이 계속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가 정말 천장이 뚫어져 버려서 아랫집 사람과 윗집 사람이 얘기한 그런 설정, 그런 판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뿌리를 내리고 말지라고 했다가 정말 나무가 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 팡에서 우리의 주인공 유령이 만나는 어떤 다른 연습생 유령이 있어요. 아이돌 연습생. 아이돌 연습생이었다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죽었나? 죽어라 살을 빼다가 죽었대요.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글말에서 주는 어떤 그냥 그런 관용어적인 표현을 그냥 그대로 옮겨놨어요. 전 이 상상력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판타지인데 절대 막 보건교사 아는 형급의 블록버스터가 아니에요. 젤리랑 싸우고 총 쏘고 뭐 장난감으로 뭐 세계를 구하는 블록버스터급 판타지가 아니라 너무나 소소한 일상에서 그냥 요런 거면 어떨까? 딱 여기까지 나아간 상상력이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저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한국어 관용어구의 말장난이 너무 좋아요. 언젠가 또 꽂혔던 게 걸음아 날 살려라거든요. 그게 너무 웃긴 말인 거예요. 당장 튀어야 되는데 일단 내 발을 뭔가 타자화시킨 다음에 걸음아 날 살려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난 내가 도망가면 되는데 그 표현도 너무 웃긴,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 말 너무 재밌다 싶었는데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노는 소설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제 취향에 너무 맞았습니다. 네, 마지막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세 작품만 읽어보고 나머지 작품들은 안 읽어봤는데 뭔가 그 낀 세대 감각이랄까요? 그러니까 보통 낀 세대를 95년생이면 낀 세대가 맞죠. 3050을 뜻하는데 이 글 쓰는 문체나 소재들이 뭔가 애매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하도 MG 타령을 하니까 거기에 속하는 세대죠. 분명히 이 작가도 저희도 그렇고. 근데 그 세대에 비해서는 뭔가 완전히 MG네 이것도 아니고 완전 기성 작가네 이것도 아닌 그 애매한 포지션.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MG를 만족시키려면 더 나갔어야 되고 기성세대를 만족시키고 싶었으면은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정형화된 글쓰기를 했다거나 이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양쪽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되게 뭔가 애매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 아니면 어떤 취향을 좀 더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좀 심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이 책 또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시즌 6 2화에 읽었던 정보라의 저주토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싹함, 기괴함 이런 걸 덜어내고 인스타 감성 굵기 스타일을 약간 얹어준다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정작 3개 중에 앞에 2작품은 좀 정말 아쉬웠고 그래서 약간 화가 났어요. 정말로? 네, 화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마지막인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팡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린 그런 위트들이 조금 먹히지 않았나 저에게. 전반적으로 또 그렇고 앞에 2작품은 특히 유령의 마음으로 여름 불빛처럼은 너무 감성만 남은 아무 말 대잔치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페이지 88페이지에 애벌레는 똥을 싸다가 잠시 기다가 다시 똥을 싸길 반복했다. 그래서 테이블 위로 벌레의 똥이 모스보호처럼 남았다. 어쩌면 저 애벌레는 똥으로 인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안타깝게도 나는 모스보호를 해독할 줄 몰랐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아이들 또한 몰랐다. 벌레는 허무해졌는지 똥 싸는 것을 멈췄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흥미를 잃었고 서로에게 인사도 없이 각자 갈 길을 갔다. 이런 식의 짧은 뭔가 빠져도 될 텐데. 네, 정성스럽게 하는데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방금 소개해준 구절은 여름은 불빛처럼 네.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무 말들이 간신히 서로 엮여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조금 왜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계속하지? 그런 게 좀 실망스러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신히 엮여 있는 이야기답게 등장 인물들이 되게 많이 속속 등장하는데 서로 너무 겉도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왜 나와야 되는지 읽는 중간에도 읽고 나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키처럼 별 소재 없이도 인물이 가진 서사와 감정 묘사로 이야기를 이렇게 파워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노련한 작가가 있는 반면 이런 작가도 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은 독서였고 아무래도 새로운 소설을 읽고 평할 때는 근래 읽었던 다른 소설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게 되는데 유령의 마음으로는 저번에 읽었던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에 한국 문학계 젊은 작가들의 그냥 그나마 가졌던 필력도 없고 너무 때렸나요? 쇼미더머니 디스전을 만든 환상 소설로서의 소재 선정이 딱히 막 기가 막힌 것도 아니고 막 파격적이거나 단지 좀 좋았다면 인스타에 이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감성 글귀들 그런 감성만 남은 아무 말들이 그나마 좀 매력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읽고 나서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감성을 뽐내고 싶었던 걸까? 그저 예쁜 단어들로 이렇게 무장한 몇 줄의 이제 글귀들을 딱 이렇게 멋진 글귀 쓸 줄 안다. 고 뽐내고 싶은 길고 긴 핑계이지 않았을까. 그것을 쓰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의 모든 부분을 그냥 3-4줄씩 단위로 끊어도 그 딱 4줄만 본다면 글을 꽤 잘 쓰는데? 라고 착각할 만한 예쁜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위대한 소설가가 되는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 화이팅. 그래도 응원을 해주시네요. 화이팅 하시라. 그렇죠.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3-4줄을 떼서 네. 홍보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람들은 와 이런 내용의 소설이구나, 소설집이구나 하고 딸려오게 되니까 네. 막상 읽어봤을 때는 이제 왜? 애벌레 똥 싸는 얘기 나오는. 저 방금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로맨스 정은 네, 저는 뭐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느낌은 참 귀엽고 몽글몽글하다는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정말 뭐 이게 고민할 게 없다 보니까 술술 잘 읽혀요. 여기서 이건 무슨 의미지? 뭐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이 정말 잘 읽혔는데 그리고 또 생활 밀착형 판타지인 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고 또 뭔가 일상의 공간을 파고드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인 그 유체 이탈, 뭐 영혼과의 대화, 어떤 유령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을 참 작품화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어설펐습니다. 약간 저는 오구오구 하면서 봤거든요. 오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국어 선생님이나 어떤 학교 대학의 뭐 문학 강사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정말 과제글 열심히 써온 학생의 글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기특하다. 네, 그냥 기특하게 잘 썼네. 근데 딱 말씀드린 게 이제 학생의 글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과제글 같은. 그래서 이거를 이런 느낌을 제가 왜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품을 다 읽고 나서 앞을 돌려보니까 이 작가가 95년생 작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작품이라는 게 저한테 선입견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95년생이라는 정보 먼저 알지는 않았고 95년 작가니까 이 정도 썼겠구나가 아니라 읽다 보니 학생 작품 느낌이 나서 돌이켜보니 95년생이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그 문학에서는 영재가 참 없다는 얘기가 종종 있잖아요. 뭐 전이수라는 아주 훌륭한 어린 작가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몇몇의 작가들 말고는 젊은 작가들이 어쨌든 살아온 인생의 풍파가 아무래도 사연이 좀 적기 때문에 문학의 깊이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 역시 이제 95년생이고 뭐 취준생 얘기는 정말 잘 쓸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글을 쓰기에는 그렇죠. 조금 신체적인 뭐 그런 연령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결론은 칭찬일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딱 청소년 권장도서 느낌.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이기도 아쉬운 점일 하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뭔가 문학 작품으로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요?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는 선입견으로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령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되게 좋아해요. 유령이라는 단어 좋아하고 얘네들을 좋아하고 캐스퍼들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걸까 유령의 마음이라는 거는 하고 되게 궁금해서 읽었는데 저는 다행히 첫 번째 작품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불가능한 거잖아요. 온전한 여기서 이제 결국 내 마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유령 덕분에 얘가 너 지금 뭐구나. 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가 얘를 왜 했는지 알겠어. 요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덕분에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도 막 그냥 한국말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저라면 그냥 지나갔겠죠. 그치. 얘 코가 높아.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얘도 그 결을 얘 유령의 말의 결을 파악할 수 있는 얘는 지금 했는지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 주는구나. 그래 나 지금 아니구나. 그 정도의 섬세함.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령의 존재로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28페이지인데요. 잠시 뒤에 유령이 나를 끌어안았는데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이해였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남자친구와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안긴 채로 내가 말했을 때 유령은 그래라고 대답해 주었다. 이게 사실 정말 판타지잖아요. 한치 오차도 없는 이해는 사실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실제 주인공도 그랬고. 그래서 온전한 이해라는 걸 판타지로 꾸며내는 작가라면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겠다. 그 유령이라는 말의 어감이 주는 성정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설 읽고 좋다. 이미 선입견이 이제 생겼습니다. 오케이, 넌 좋다. 그렇게 이제 그냥 저는 쭉쭉쭉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체로 다 이런 귀여운 상상력. 두 번째 소설은 아마 지난번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에 포함되어 있던 빛이 나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해파리가 되는 내용인데 사람의 해파리가 되는 세계관을 구축해 놓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어떤 직업들이 생겨나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되게 다정한 작가다라는 게 와서 그냥 좋아하다 보니 계속 이제 선입견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팬심이 어느 정도 생겨버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는 그 생각도 했었죠. 임선호가 앞으로 뭐 냈다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지 정도 되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첫인상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이 책의 책날개에 보면은 보통은 작가들이 사진을 작가들이 그렇죠. 찍어준 되게 감성 넘치는 그런 뭔가, 프로필 사진 누군가가 찍어준 아니면 뭐 그림 자기를 그린 그림이나 이렇게 넣었는데 아니면 안 넣거나 이분은 특이하게 셀카를 넣었어요. MG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느낌이 다 왔습니다. 요즘에 이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네. 이력서에 셀카를 넣으시는 정말로? 분들이 이력서에 바디 프로필 사진 올리고 그리고 셀카 찍고 막 뒷모습 친구가 찍어준 턱 깨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올린대요. 그래서 인사팀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바디 프로필 사진 보면 인사팀에서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자신의 인사팀 동료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취재차 알게 된 이야기인가요? 이게 지금 그 블라인드에서 저 봤어요. 요즘 진짜 이력서 상상 초월이다 진짜요? 하면서 요즘 이력서 상상 초월. 갑자기 뭐 그런 바디 프로필 올린 사람이 이게 한 사람의 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어요. 기업의 인사팀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MG스러운 책이 아닌가. 그런 거 같네요.
이력서에 바디 프로필을 넣는 세대의 소설이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인사팀 너무 재밌겠다. 뒷모습? 배경에 이렇게 나 뒷모습 찍어줘 하고 부탁해서 찍은 그런 뒷모습? 그런 거 카페에서 턱 깨고 찍은 사진 이런 거. 뒷모습은 진짜 난감하네요. 어쩌면 좋아. 그리고 정말 많대 뭐 캐릭터 넣는 사람도 있고. 면접에 불러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는 대체 무슨 생각인가.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을 등록해야지 저장이 되니까 일단 집에 있는 거 아무 사진이나 때려 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사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부제는 뭐 눈엔 뭐만입니다. 먼저 수진 씨의 연관 검색어는 뭔가요? 저는 사실 나무의 눈물을 넣었는데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데 약간 완전치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빵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빵집. 그래가지고 분당 정자동 아티제에는 감자빵을 파는구나. 근데 감자빵이 어디 지역 특산물인 걸로 기억하는데 춘천 그쵸. 네, 춘천 감자빵 유명하잖아요. 아티제에서 감자빵을 미는구나.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감자빵 안 팔던데. 이게 첫 번째 연관 검색어입니다. 분당 정자동 아티제에는 감자빵을 팔지 않으니 기대하고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91페이지에 여름은 물빛처럼에서 나무로 변해버린 등장인물 산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진액처럼 끈끈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집중하지 못한 나머지 자꾸만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검색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에서 나오는 진은 정체가 뭐였을까? 그냥 물은 아니구나. 네, 물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나무진 또는 수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무에서 분비되는 탄화수소로 된 끈끈한 진을 말한다. 나무가 스스로의 상처를 보호하거나 곤충과 균류를 죽이는 데에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이런 기능이 있는지 전 몰랐어요. 나무에서 진이 나오는 게. 또한 신진대사 과정에서 초과 생산된 물질이 그냥 배출되는 거기도 하고요. 이 수지를 오래전부터 광택제나 접착제로 옛날 고대부터 쓰여왔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나무진은 거의 올레산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하지만 벤조산이나 계피산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으며 이를 발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성이라는 건가요? 올레산, 네, 그렇죠. 올레익 엑시드니까 이게 다양한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지방산인데 올레산은 특히나 단일 불포화 오메가9 지방산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올레산은 사람의 지방 조직에서 가장 풍부하다고 하고요. 정말 집중을 못 하셨군요. 네. 이게 굳으면 옛날에 그 호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이 CH4 이런 가솔린 같은 그런 비슷한 성분의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CH4는 뭔가요? 이 탄화수소. CH4가 네. 뭐 H2O 같은 건가요? 네. 유기화합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도 집중을 못하고 이런 걸 찾아보고 다녔다. 저도 이거 송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송진인가? 네. 그래서 송진 같은 게 불이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가 그걸 잘 타잖아요. 불이 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막 불이 붙는데 그게 이 산이 풍부한 탄화수소 화합물이 많은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소나무의 송진이다. 불 조심하시라. 소나무 지금 건조해요. 요즘 불 최근에 또 북한산 쪽두리 봉이 불나가지고. 아이고, 맞아요. 그거 봤어요. 네, 어젠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저는 제가 갖고 온 연관 검색어는 유령하니까 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아한 유령인데 그레이스풀 고스트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현대음악 작곡가 윌리엄 볼컴의 연주곡인데 이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저도 정말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 너무 낭만적이고 지금 깔리고 있어요. 네. 듣고 계실 텐데 이게 1970년대에 작곡된 곡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연주곡인 거죠. 근데 클래식 연주가들이 정말 사랑하는 곡이에요. 왜죠? 쉬워서? 그렇다기보다 아름답잖아요. 곡 아름다워서. 자체가. 예. 지루하지 않달까요? 예. 약간 비교적 클래식. 정말 우아해요. 예, 네. 정말 우아한 음악이에요. 우아함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참 그런 곡인데, 이 곡은 세 곡의 유령 레그라는 모음곡 중에 첫 번째 곡으로, 이게 우아한 유령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 아버지를 추모하는 음악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이게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사랑받는 버전은 MBC TV예술무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연주한 부분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우아한 유령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양인모가 왔다다. 저도-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왔다. 이거 그 즐겨찾기 해놨어요. 이 영상. 정말요? 네. 양인모. 그럼 근데 어느 정도 검증이 됐네요. 약간 그 보통 TV 예술무대 같은 데가 이제 화면이 사실 보남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화면은 뭔가 빠져들어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이모 씨의 그 당시 헤어스타일과 이 수트와 이 모든 그 분위기가 상당히 그 곡이랑 잘 어우러지는, 맞아요. 보는 재미가 있는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연주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버전으로 깔아놔야겠네요. 뭐 그런 뭐 그리고 또 양인모 버전은 아니고 저희 또 문학소년단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차드 다울링의 피아노 버전인데, 이게 독서권장 경음악 21번째 모음에서 첫 번째 곡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그렇죠. 올라갔죠. 예, 지난 시즌에 올라갔던. 그래서 한번 완곡을 듣고 싶으시다 하면은 뭐 독서권장 경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맨스 정님은 양이모 버전이 좋으세요? 아니면 리처드 다울링 버전이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악은 피아노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자, 챈들러 씨의 연관 검색어는 뭔가요? 제 검색어는 유튜브에 유령송이라고 이거 알죠. 치면은 유령송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못 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지금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무튼 제 연관 검색어는 유령송. 그리고 이 성의 없는 네이밍은 뭘까? 유튜브에 그냥 유령송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예전에 처음 봤을 때만 하더라도 1과 2 버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요새는 버전 6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 잠깐 들어보시죠. 유령송 첫 번째입니다. 귀여운데요? 뭔가 이거 읽을 때 BGM으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러스트도 되게 이쁘고. 이 버전과 두 번째 버전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잘 때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듣다가 잘 것 같은 그런 자장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영상도 귀엽게 우리 음. 캐스퍼 애들이 아주 맞아요. 열창하는 귀여운 그런 영상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서 1시간짜리 버전, 뭐 10시간짜리 버전 이렇게 이제 이어 붙여가지고 많은 버전들 올려놨고, 근데 제가 또 이 6까지 나와가지고 이건 또 뇌절이 아닌가, 난 그냥 오리지널 들을란다. 저는 뭐 3, 4, 5, 6 버전은 안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는 그 이마트 로고송 10시간짜리 뭐 이런 거만 좀 들어봤었는데, 이마트송은 정말 많은 버전이 있잖아요. 네. 편곡해가지고 재즈 버전도 맞아요. 해가지고 최고의 곡이 아닌가. 진짜 명곡이에요. 희대 명곡 이마트송.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에서 왜냐면 너무 이런 거는 오히려 하고 나서 읽고 나서 얘기할 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의 소설 얘기할 거 되게 많습니다. 저는 먼저 유령의 마음으로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뭐 줄거리는 아까 앞서 줄거리는 그냥 설명드렸고, 그런 줄거리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뭐냐면은 이 빵집에 자주 놀러 오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학생의 이름이 김지원이고요. 근데 주인공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친하잖아요. 자꾸 얘기도 하고, 김지원도 이 주인공에게 자주 자기 와서 빵도 자주 먹고 얘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런 관계인데, 자꾸 이 작품에서 김지원은
김지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떼면 이 성을 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뭐 지원이는 이랬다. 근데 계속 끝까지 김지원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 성 붙여서 불러?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거에서 상처를 받으시는지. 풀 네임으로 부르는 네. 것에 대하여. 야, 뭐 누구야 이게 아니라 야 땡땡땡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친구가 경상도 친구들은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창원 친구가 있는데 창원에서는 그렇죠. 어이 누구누구이 이런 거. 네. 근데 창원에서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교실에 있는데 친구한테 만약에 제가 최수진인데 최수진이라고 안 부르고 수진아라고 부르는 순간 모두가 쳐다봤대요. 어떻게 성을 안 붙이고 이름을 부르냐? 낯간지러운 말은 누가 뱉은 거야 이런 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분이신가요, 임소라 작가가? 그러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남자친구는 성수라고. 서울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 일부러 의도한 게 맞네요. 여기. 선 긋는 거네요. 그러네.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플레임 부르면? 이제는 이름 붙여줄 때가 오히려 특별하잖아요. 왜냐면 이제는 대체로 성을 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다가 누군가가 성을 붙인다면 화가 났거나. 그렇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렇다면 뭔가 나를 특별하게 불러준다라는 느낌이 들던데. 근데 그걸 떠나서 어릴 때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고등학생 때는 금기시 됐어요. 이성의 이름을 성 빼고 부르는 거는 너네 뭐야? 너네 뭐야? 이런 느낌. 스스로도 너무 낯간지러워서 못 불렀어요. 선 긋는 거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이성 친구의 이름은 칼같이 성 다 붙였어야 됐어요. 여자친구가 아닌 이상. 맞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와서 이것이 어른의 문화고 교양인들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때서부터는 같은 반 친구들, 같은 과 친구들을 그냥 누구든 여자애도 성 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보드라운 호명 문화. 교양 있는 말씨. 그러네요. 저도 서운하다고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부르면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챈들리 씨 말처럼 저도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불렀었네요. 이성인 친구들은. 그게 바로 일상 감성인가요? 그런가요? 안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네, 경기 서부인데 경기 서부에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좀 다정한 서부였네요. 경기 서부가. 경기 북부는 조금 보수적이었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경기도 다 문화가 다르군요. 그럼요. 그걸로 그렇죠. 엄청 싸웠어요. 하이텍시냐 하이테크냐. 분당 애들이랑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뭐 최빵 이거 할까요? 이 아무말은 제가 썼는데요. 자꾸 빵 얘기를 해서 배고팠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김지원 양을 빵집에서 만나고. 네. 그래서 빵집에서 또 처음 등장하는 게 유령이고. 맞아요. 또 심지어 남자친구 엄마가 과거 빵집의 점원이셨대요. 맞아요. 자꾸 등장하는 구체적인 빵들 때문에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자빵, 소보로, 치즈롤빵 다양하게 드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 말과 의식의 흐름의 기세에 힘입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각자의 최애빵은 무엇인지. 이 빵집에라는 게 설명이 되네요. 임성민 작가가 아티제에서 글을 쓴다고 하니 얼마나 쓰고 있는데 빵 냄새 계속 나요. 그렇죠. 빵 냄새 계속 수밖에 없지. 무의식에 자꾸 침체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MZ 세대답게 감자빵을 싫어합니다. 저는 감자빵 좋아하거든요. 감자빵? 네. 그 춘천 감자빵이라고 되게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데 되게 비싸요 하나에. 맞아요. 그 특산품이잖아요. 하나에 막 되게 주먹만 한데 4,000원, 5,000원 막 이러니까 그게 약간 미술 비용 같지 않아요? 이쁘게 만드느라 맞아요. 품이 많이 들어서 감자 모양처럼 만들려고 괜히 그래가지고 아무튼 빵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저도 빵 되게 좋아해요. 저도 엄청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무슨 빵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는 소보루나 네. 맘모스빵 좋아했거든요. 그거랑 요새 핫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소금빵? 그것도 그렇죠. 요새 지났나? 네. 시오빵. 맞아요. 그거 안 하는 베이커리가 없더라고요. 소금빵은 맞아요. 요즘에. 수진 씨는 어떤 빵 좋아하세요? 전 최근에 베이글에 한번 꽂혀가지고 베이글을 냉동실 가득 사놓고 그 커크랜드 그거요? 아니요. 제가 한번 인턴을 할 때 을지로에서 포비 베이글이라고 아세요? 포비 알죠? 네, 포비. 포비를 네. 가봤는데 거기를 가면 베이글을 반을 잘라가지고 오븐에 구워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림치즈가 나와요. 여기인가요? 포비 베이글 광화문 네, 맞아요. 비타워 카페? 맞아요. 거기도 있고 을지로에도 하나 있을 을지로도 거예요. 있어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맛있어요. 꽂혀가지고 엄청 사놓고 아직도 못 먹었어요. 근데 빵은 냉동시켰다가 먹어도 맛있으니까. 네. 음. 에어프라이어에다 돌려 먹으면은 그만한 게 없습니다. 포비. 네, 포비입니다. 네. 아, 들어봤어요. 무슨 베이글이 제일 맛있다고요? 그냥 저는 플레인 베이글에다가 거기는 크림치즈가 엄청 맛있어요. 무화과 크림치즈가 있거든요. 무화과 스프레드. 네, 인기. 무화과 크림치즈를 발라서 먹으면은 극락입니다. 극락. 아 배고파. 네. 저희 지금 점심 안 드셨죠? 네. 아 그러니까요. 저는 크게 빵은 소세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나누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진지한 맛이 나냐 안 나냐. 아이유 말이죠. 네. 진지한 빵이냐? 네. 그거 아이유 표현이었죠. 네. 그런 표현이 있었네요. 근데 저는 소세지 빵이냐 아니면 소세지가 안 들어간 빵이냐 그렇죠. 저는 이렇게 크게 나누는 편인데 저는 어렸을 때는 소세지 빵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확실히 뭐 식빵이나 뭔가 되게 플레인하고 네. 슴슴한. 이게 그냥 요즘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모닝빵. 그냥 아무것도 간이 없는데 그 모닝빵 그런 빵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교를 안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내공으로 승부하는 그 빵이 진짜 맛있으면 진짜 맛있으면. 맛있는 집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크로와상도 사실 어느 정도 버터 네. 처발처발하니까 그렇죠. 좀 자극적이라고. 모닝빵도 뭐 버터가 많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식빵이 맛있는 빵집이 다 맛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베이스가 맛있기 때문에. 네. 근데 모닝빵이 저 한번 엄청 배신감 느낀 적이 있어요. 왠지 살이 안 찔 것 같잖아요. 살 엄청 쪄. 진짜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터 이런 게 엄청 들어가나 봐요. 그 그렇죠. 플레인한데 맛있는 맛을 위해서 칼로리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이 맛을 느끼기 위해 이 칼로리를 먹을 거라면 차라리 국밥을 네. 먹고 와야지. 그냥 서운해지는 그런 칼로리. 맞아요. 약간 배신감 느껴지죠. 네.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네. 다 한 건가요? 예,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뭐 유령의 마음으로 다 얘기한 것 같고, 자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로 읽은 작품 여름은 물빛처럼이죠. 저 이거 되게 인트로서부터 그러니까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아마 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울한 망고들을 사온 초저녁이었다. 그냥 망고는 우울해 보인대요. 이 사람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네. 진짜. 밑도 끝도 없긴 해요. 그리고 사과는 평소에 나는 사과는 대책 없어 보이고 대추는 고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망고들은 어쩐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고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적잖이 울적해 보였다. 나는 첫눈에 망고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중 가장 점잖아 보이는 것으로 두 개를 골라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저는 여기서 좀 반했어요. 진짜요? 뭔가 술자리에서 끼부리는 이성에게 가짜는 끼부리는 이성에게 넘어간 느낌인가요 지금? 아무튼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되게 그런 거 있죠. 막 사실 이것도 마치 정보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알고 보면 그냥 그래 마치 MBTI나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처럼 이걸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치 망고는 왠지 우울해 보여. 사과는 좀 대책 없어 보이긴 해. 대추? 좀 고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과일들에게 그렇게 뭔가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저는 이거 보면서 사과랑 대추 별로 안 좋아하고 망고 좋아하니까 서운한 감정이 망고 드셨나요? 골랐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망고 먹고 싶은 핑계를 이렇게 대야 되는구나. 엄마 망고가 우울해 보여서 내가 좀 사왔어.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애가 너무 슬퍼 보이니까 우리 먹어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그래 그렇긴 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핑계인데요? 네.
저 나중에 엄마한테 써먹어요. 치킨이 누구 기다리는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저는 이 망고가 뒤에도 뭐 씨앗을 피우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거기서 끝나버리는 망고가 어떤 의미가 있을 줄 알고 저도요. 우울해 계속 보인다고 찾아봤거든요. 하길래. 망고에는 어떤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게 후에 후숙된 망고 얘기도 나오거든요. 후숙돼 어제보다도 울적해 보이는 망고. 근데 이거 너무 이해가지 않아요? 이걸 탱글탱글한 샌노랑 그렇죠. 망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갈변이라고 하나 그것도? 갈변되죠. 네. 그럼 더 우울해 보이잖아요. 망고를 반으로 가르자 씨앗이 나왔다. 그런데 씨앗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줄 만큼 지나치게 커다랬고 나는 비로소 망고의 울적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괴상한 씨앗을 품고 있으면 아무래도 침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짜 아무 말이네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작가는. 어쨌거나 망고 가육은 아주 달았고 먹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 방이 우울한 망고들로 가득 채워져도 좋을 것 같았다. 그만큼 맛있었다는 거죠. 네, 아무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작가가 망고 정말 좋아하나 봐요. 확실히 사과보다 대추보다 망고긴 하죠. 근데 대추 왜 저 말려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대추 한번 생으로 먹어봤거든요. 그 초록색일 때. 사각사각하잖아요. 너무 맛있던데. 맞아요. 도대체 대추를 왜 말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희 아빠한테 저도 똑같이 그걸 물어봤거든요. 아세요? 네. 이게 대추는 보통은 다른 과일들은 후숙이 될 쯤에 나무에서 떨어진대요. 근데 대추는 매달려 있는 상태로 계속 말라버린대요. 그냥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옛날에는 이제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말라든 말든 간에 먹었던 건데 이게 또 마른 음식의 특징이 보관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뭐 가니까. 제사 때도 쓰고 그러니까 놔뒀다가 마른 채로 또 먹으면 또 달고 그래서 그냥 말라 있다 보니까 먹을 수 있었는데 말라 있는 것이 대추의 어떤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 정말 아무 말 대잔치네요 오늘. 자 그리고 또 두 번 여기서 또 얘기해봐야 될 게 있거든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요. 맞아요. 선영이를 찾기 위해 뭐 나무가 된 남자가 있으니까 뭐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선영이가 이 사연을 듣고 연락 좀 달라는 걸로 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뭐 읽힌 적이나 뭐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 번쯤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오, 저는 그 정오의 희망곡 한 10년 전인가 그때 뭐 보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읽어주시고 집에 선물? 막창 세트가 왔습니다. 와. 그래서 어떤 메시지인지 기억해요? 그때 뭐 제가 아마 그때 휴지였나요? 재수생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재수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때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읽어주시고 저한테 막창 세트를 보내줘가지고 그게 크게 기억이 남죠. 그거랑 그 장예원 옛날에 아나운서가 오늘 같은 밤인가요? 뭐였죠? 네. 기분 좀 아닌데? 기분 좀 무슨 밤? 아무튼 무슨 밤이었거든요. 잠깐만 이걸 내가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저 그냥 장예밤으로만 줄여 부르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뭐 사연 보냈는데 그 신청곡을 틀어줬던 뭐 신청하셨어요? 그때 권순관의 투나잇이라고 그걸 신청했는데 그걸 틀어주셨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뭐 그냥 한번 보내볼까 해서 보냈는데 바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거. 뽑히는 그런 비결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타율이 낮더라고요. 아. 근데 또 여기 꾼들 또 알아보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분들.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의 참여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사람의 새싹인지 뭐 10에서부터 1까지 뭐가 랭킹이 매겨지고요. 그리고 제작진들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메모 기능이 있죠. 이 사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이 사람 어떤 사람 요주의 뭐 이런 것들 악플러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있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라디오 사연을 통해서 상품의 이 세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맞아요. 상품 샥샥샥샥 받고 그거 다시 되팔고 이런 식으로 용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꾼들은 왜냐하면 크게 걸리면 뭐 냉장고 이런 식으로 걸리니까 가전제품이 걸리니까 그래서 막 누군가의 사연을 읽어주면 그거 언제 어디서도 소개됐던 사연이에요. 뭐 이런 것들 달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주의 그런 식으로 그게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다른 데서 했던 걸 수도 있겠다는 했던 거면 사실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세계가 있군요. 저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여기에 그 불교 방송 얘기 나오잖아요. 네. 불교 방송에서 과연 그 연애 사연을 읽어주느냐? 읽어주죠. 읽어줘요? 그럼요. 거기 뭐 밤의 창가에선가 뭐 이런 음악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뭐 부처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 시사 프로그램도 하고 맞아요. 할 건 다 하니까 뭐 연애 프로그램 연애 사연도 잘 읽어주죠. 되신 적은 없고? 네, 저도 없어요, 보내본 적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냉장고를 준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양문형 냉장고. 어디가 후하죠? 어디가 큰 큰 프로그램들. 낮때. 낮 시간에. 낮때. 냉장고라고 크게, 하셨겠다. 문자 잘 보이도록 별표 크게 달아가지고. 별표를. 네. 자, 다음 마지막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 팡. 정말 보너스 타임으로 주어진 2승에서의 100시간, 맥시멈 100시간 유령으로서. 근데 유령이라서 문 못 열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네, 이게 고증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은 웃기지만 100시간에 가까워 가면 가까워 갈수록 점점 흐려집니다. 옅어져요. 그럴 때면 정말 물리력 행사가 더 어려워지는 물리력 행사가 더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정말 더 투명해져서 예를 들면 유령이라고 해서 그냥 승승승 다 통과할 것 같지만 새내기 유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24시간 막 된 친구들은 문 닫혀 있으면 거기 못 나가요. 그렇죠. 사람이 누구 열어놓거나 이럴 때 나갈 맞아요. 수 있는. 물리력 행사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100시간이 가까워 오면 내 몸이 투명해지면서 슬슬슬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그 정도. 은근 무력해요. 이 유령들. 네. 물리력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저 이거 보고서 뭐야 재미없어. 살짝 재밌죠. 세상이 일이라는 게. 그렇죠. 뭐. 그래서 아이돌 연습생으로 사망했던 이 친구는 너무 상처받는 거죠. 자기가 죽자마자 5인조 그룹에서 4인조 그룹으로 개편하고 곡 수정하고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연습생실 가가지고 대표를 이렇게 때리고 하지만 대표는 전혀 타격 없고 그렇죠. 이런 세계. 그들이 결국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주인공이 이렇게 그 연습생 친구는 심지어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하철역 청소기 안에 갇혀있던 친구잖아요. 꺼내줘서 결국에는 전광판 이 옥외 전광판에 쏙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무대를 찬란하게 하면서 그 빛이 온 세상에 퍼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 100시간 자 급사했어요 여러분들이. 100시간이 맥시멈 100시간이 주어집니다. 막 승승승 다닐 수는 없어요. 그냥 제 걸음대로 걸어가는 유령 맞아요. 물리력 행사 안 돼요. 지하철 타고 심지어 주인공은 지하철 타고 콜드플레이 공연 보러 가요. 맞아요. 공연장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문 열 건 없으니까. 그렇죠. 티켓 검사를 하지만 난 티켓 검사 없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날 못 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막 내가 뭐 순간이동 해가지고 파리로 가겠다 이런 건 안 되고. 하지만 뭐 비행기 정도는 무료로 탈 수는 있겠다. 네. 뭐 해보고 싶으세요? 100시간? 100시간이면 얼마죠? 24, 한 4일에서 5일 사이? 3박 4일 어디 여행 갔다 올까? 근데 여행의 묘미는 먹는 건데 그니까요. 귀신으로 가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여행 갈 것 같아요. 뭐 가족들한테 뭐 인사하고 슬퍼하고 이건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98시간 정도가 남으니까 그때는 저는 이왕 사라지는 거 어디 프랑스나 아이슬란드, 스위스 마지막 장소를 거기서 네, 거기서 사라지는 게 그래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괜찮네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나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사라져도 되잖아요. 그러고 싶진 않고. 그러고 싶진 않고 저는 이왕이면 내 못 가봤던 데서 한번 뭐 이탈리아 한복판에서 사라지거나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좋은데요. 그러다 저승이 프랑스 서버거로 넘어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도 뭐 프랑스면 제가 사대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브러스는 염라대왕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 서버가 프랑스의 꼬여서. 사후 세계로 편입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수진 씨에게 100시간이 있다면 전 딱히 뭐 할지 모르겠긴 한데 저는 이 책에서 보면서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이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무대 이쪽에서 보는 거 말고 가수 쪽에서 보는 무대의 모습은 어떨지. 그렇네요. 그 장면 보통 못 보는 네, 거니까. 볼 일이 없으니까 어떨지.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뭐 기타 어떻게 치는지도 보고. 네. 그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봤어요. 그때 뭔가 수진 씨가 좋아하는 뭐 가수가 공연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쉽겠네요. 그러네요. 때가 안 맞으면. 저는 평양 한번 가보고 싶어요. 평양. 김정은 어떻게 사는가. 지뢰를 내가 밟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승승승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거 괜찮네요. 그러네요. DMZ도 구경도 하고. 평양 괜찮네요. 근데 가서 평양냉면 못 먹는 건 좀 아쉽다. 근데 진짜 김일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은. 그러니까 뭐 가짜라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요. 대역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궁금하긴 그야말로 하네요. 세계 최고의 스파이 아닐까요? 북한만 한 데가 없네요. 그러네요. 정말 돌아오기도 용이하고. 그러네요. 돌아오기도 용이하고. 평생 안 가본 곳에. 금강산 한번 보고 죽어야지. 1만 2천 보. 금강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네. 책 갈피.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페이지 94이고요. 여름은 물빛처럼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사귀기 전에 선영이가 나한테 지어줬던 별명이 오이였어요. 왜요? 선영이는 내가 싫었는데 어딜 가도 내가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산이의 별명이 이제 오이라는 건데 이 오이 이게 오이 싫어하세요? 저 오이 좋아해요. 저는. 근데 뭔가 이 공감이 좀 뭔가 되게 위트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거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간첩으로 별명 지어주거나 네. 뭐 이런 거. 이 오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어딜 가도 뭔가 어디 가도 있어. 어딜 가도 끼어있는 그런 게 너무 재치 있는 문장이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수진 씨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저는 페이지 239쪽에 비둘기는 전속으로 일하다가 통신 발달로 인해 실직했었으나 소식을 전한다는 특성을 살려 저승사자가 되었다고 했다.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그때 생겼습니다. 비둘기가 대답했다. 나는 이 와중에도 재취업에 성공한 비둘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살면서 한 번도 해내지 못한 일을 비둘기는 2번씩이나 해낸 것이었다. 위트 있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아까 로맨스 형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95년생 MZ 작가로서 어떤 무게감이 있는 그런 건 뭐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뭐 취주는 누구보다 잘 쓸 수 있겠다. 그 문장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 진짜 우프다라는 느낌일까요? 안정된 주거가 사라졌고,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취업에 실패하면서 내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좁아진 땅에 애인과 친구들이 서 있을 자리는 없었다. 나는 제대로 된 인사조차 없이 그들을 떠나보냈다. 안정된 주거가 사라졌고 균형 잡힌 식단이 사라졌다. 사라지는 것조차도 갈수록 보잘것 없어져서
나중에는 머리숱과 규칙적인 생리주기, 주말 아침마다 보던 영화와 응원하던 야구팀이 사라졌다. 이거 좀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 페이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나중에는 사라지는 것조차 갈수록 보잘것 없어졌다라는 게 되게 슬프면서도.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책 유령의 마음으로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진 씨요. 캐스퍼와 파스텔 톤 아무 말들 5점 만점에 1.5점. 미안해요. 네. 네, 그다음 로맨스 정이에요. 네, 로맨스 정입니다. EBS 어린이 프로그램과 투니버스 그 어딘가쯤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오, 후하네요. 그래도 못 쓰진 배신감 않았고. 느낀 표정인데 지금. 아니 나랑 같이 같이 욕해놓고. 근데 못 쓰진 않았고 귀엽긴 했었어요. 귀여운 거에 빵점 줄 수는 없어서. 네. 네, 마지막으로 챈들러입니다. 귀여운 게 세상을 구한다.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4.5점이요? 완전 네. 극명하게 갈리네요. 이건 제가 샀으니까. 저 원래 빌려 읽었다가 샀거든요, 이 책. 믿을 수 없어. 해서 총점 평균 내면 딱 3점이네요. 네, 딱 중간이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김금희 작가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를 읽습니다. 네. 단편집인데 이거는 그냥 단편 표제작 네. 한 편만 읽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럼 김금희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네, 하나, 둘, 셋. 또 봐요.